이 시간을 통해 미리 진단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맞보복이 결국 예상대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이 외환 역사상 세 번째로 1,370원대 허들을 넘어섬에 따라 외환 위기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1,400원 선마저 넘어설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박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면서 뉴욕 금융시장에도 난기류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네, 사실 그 총선에 여당 참패 이후에 한국 증시가 좀 잘 버틴다. 사실 그 시장 흐름도 비교적 좀 잘 견뎠습니다는. 예. 느닷없이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렇죠. 2월 8일 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상대로 좀 전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3월 이렇게 셋째 주 전인가요? 지금부터 셋째 주 전에 좀 많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보면 이후에 그 주가 향방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좀 실현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상당히 시기적으로 그런 쪽에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전쟁 선언,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인데요. 선언보다는 예. 이렇게 실제로 전쟁을 그렇게 치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다 아실 겁니다.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예. 너무 좀 호들갑을 많이 떠는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천 PD랑 같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치르면 국제유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국제유가 마감 지수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국제유가 마감 지수는 지수 떨어졌을 가능하네요. 겁니다. 예. 마감 지수가 떨어졌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서부텍사스 중이자 장중한 때 한 87달러까지 해달라가 플랫하게 거의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금값을 보겠습니다. 금값도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치러질 때에는 금값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예. 금값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이 예상대로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저게 지금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실시간이죠. 예. 근데 어느 수준으로 지금의 그 상승률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6만 선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2.6% 올랐다는데 저 기준이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주말에 마감 지수에 비해서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로지 달러 인덱스만 106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 금요일에 원 달러 환율이 1,370원대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내 그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그 가장 그 주목되는 것이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방송에서는 똑같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부추기는 것,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실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제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아주 긴박한 사태에 비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발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이 이제 아까 김천 PD께서 그림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란이 그 창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가가 설립한 이후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전쟁이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전쟁에서 지금은 그림자 전쟁이 아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의미를 상당히 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전쟁 영상 중에 일부 전쟁 영상인데요. 이게 것으로 밤에 확인됐고요. 이제 공격해서 대부분 다 한 97% 정도가 예. 98% 정도가
이란의 방어명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의 그 피해 사항은 거의 그 지극히 없는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 자막대로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이란의 이스라엘 이렇게 보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으로 해서 제5차 중동 전쟁을 발발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개연성은 있습니다. 좀 길게 가겠습니다. 트럼프 때는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 벨트가 공고됐다. 그러면 사우디 벨트는 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미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예. 가장 그 분노했던 것이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바이든 때는 초승달 벨트가 사실 공고가 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이 이란에 대해서 과거 오바마의 그 정책을 부활하는 정책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 간의 갈등이 되는 상태에서 초승달 벨트가 이렇게 공고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제5차 중동전쟁이라는 것은 4차 중동전쟁 1970년대에 나왔던 상황을 보면 결국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번에 전면적으로 치달을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우디의 다시 말씀드리면 사우디 벨트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사우디가 1970년대 상황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 정책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는 2030 이렇게 사실 리야드 올림픽 엑스포 행사 때문에 또 2033년 빈살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일방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편향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중동 전세가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은 이스라엘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모습 보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껴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때에 예. 이란에 대해서는 핵협정 타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를 굉장히 개선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이 터지면 바로 중동 전쟁으로 얘기하는데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지에 해당되는 사우디가 중국의 친중국 정책을 취한다. 그래서 제5차 전쟁을 바로 연결시키는 가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유가 한때는 치솟긴 했지만 결국 이 마감 지수로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되찾았거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3차 오일 쇼크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림자 없는 전쟁에서 그림자 있는 전쟁으로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국제사회 뉴스다 보니까 서브섹사증지가 장중에 한 87달러까지 예, 그렇죠. 85달러에서 80달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에 안정이 돼서 지금 85달러로 그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림자 없는 전쟁에서 그림자 있는 전쟁으로 됐는데 왜 국제유가가 이렇게 안정될까?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충돌했어도 국제유가가 일부에서는 100달러, 150달러 간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측면은 이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미발상되는 측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페크의 원유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970년대에서는 약 70% 점유했는데 지금은 47%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사실은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 차질로 해서 미국의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 자급도를 위해서 중동전에 관계없이 원유 자급도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알래스카라든가 대륙분 개발이든가 그다음에 원유 비축분 방출에 의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원유 마켓 쉐어가 지금 50%를 웃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과거 그 방송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보면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보면 지난 주말에 마치 중동에서 전쟁이 일으켜라 하는 쪽으로 방송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변화된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는
이번에도 국제유가가 치솟는 게 아니거든요. 예. 80주일 날 당연히 전쟁 소식이 있을 때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바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발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최악이 됐을 때는 이란의 뭐 호르무즈 봉쇄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만큼 물동량을 가져야 하루에 한 1,700만 배럴을 원유를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전면 봉쇄했다. 유가는 올라가겠죠. 대체로 원유 전문가들 IEA라든가 이런 거 보면 $250 치솟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일 때는 자 미국에서 증시에서 보면 연내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다 포지션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최악의 시나리오,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에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항상 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비하는 것이 특히 우리 것처럼 대외 경쟁의 환경에 의존하는 또 중동산 두바이를 한 70불이랑 이렇게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IMF죠. 왜냐? 세계 경제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특정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는 예측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벙커들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예. 그거는 투자 관점입니다. 근데 IMF는 세계 경제 경찰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변수라든가 우리가 이제 같은 성장률을 이렇게 예측하더라도 연립방정식 모델을 하거든요. 예. 근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모델과 그다음에 IMF의 모델은 연립방정식의 수익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IMF의 예측치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외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누가 뭘 떠들었다, 뭐 기요사키가 뭐 어떻게 떠들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모델의 분석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이 없거든요. 자기 감으로 때리면 지난 주말에 유튜브 방송에서 다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5차 중동 전쟁이 터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면 가장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요사키 말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도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홍앵커가 그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클릭수가 높아진다 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한국경제TV의 공영방송 입장일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해주는 사람은 불안할 때는 불안한 대로, 안전할 때는 안전한 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IMF의 이번에 사실 그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결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근데 정도 문제입니다. 국제유가 10% 상승할 때는 세계 물가가 0.4%포인트 오른다. 반면에 성장률은 0.15%포인트 낮춘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경기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가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는 정서상의 측면에서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당시에 오페크에 차지하는 국가의 비중이 높을 때는 국제물가 10% 상승했을 때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세계 물가가 0.8%, 9% 정도 올라갑니다. 배 이상 올라가죠. 성장률이 뭐냐? 0.5%포인트랑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1970년대와는 오펙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절반 이하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100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한다. CPI, 소비자 물가가 1.1%포인트 급등한다. 경상수지가 $305억 악화된다. 자, 이 내용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우리가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한국 경제는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중요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우리 입장에서 선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결국 106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원달러 환율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데요. 1375원까지 올라간 거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발생 전입니다. 그걸 연결시켜서 앞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그걸 분석을 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1375원대 올라갔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 선호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사실 연초부터 우리가 너무 미국의 마스 요인에 의해서 즉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에 의해서 그렇죠. 환율이 너무 낮게 전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정시켜 왔습니다. 예. 너무 낮게. 그런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연장선 차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작년에 12월 달에 점도표가 올해 3내 4차례, 그다음에 파월의 기장이 7차례이다 보니까 이 요인만 감안해서 연초에 원달러 환율을 너무 낮게 잡았죠.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80이다.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125원이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1월 18일 날 정확히 방송해 드렸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좀 올려야 됩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사실 우리 내부적 문제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1,370원이 넘은 것이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 때문에 올라간 처로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올라갔다면 더 문제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전면전이 치르지 않고 좀 이렇게 정지기에 들어갈 때는 예. 여러분 이 전쟁이 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나눴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쿡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내부 문제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올라갔다면 우리는 이건 더 큰 문제죠. 그걸 정확히 보셔야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에 106대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우리 외환 역사상 세 번째로 1,375원대 넘어가는데요. 우리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이 환율 수준은 원달러 환율 수준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올라갔다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면 원달러 환율이 지극히 안정된다. 그런데 사실 1월 초부터 너무 연초에 원달러 환율을 너무 낮게 잡아갔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이걸 좀 올려야 된다. 우리 내부적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정책 당국자가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았던 이유가 마스 요인 때문이라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이 마스 요인마저도 최근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스는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연초에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너무 낮게 잡은 것이 너무 마스 요인에 취급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환율을 결정할 때는 자 펀더멘탈 머큐리 요인과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 같은 마스 요인 두 가지에서 결정하는데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그 경제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여건 중에 하나 변세, 페드 양대 변세에 해당되는 실업률 보면 3월 실업률이 3.8%죠. 예상치보다 낮죠. 전월치보다도 낮게 나왔죠. 그다음에 CPI가 사실 그 3.5%에서 예상치보다 더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그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미국의 펀더멘탈 머큐리 요인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인플레 재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쯤에서는 페드가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누차히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3차례, 4차례, 6차례까지 합니다는 연초부터 줄기차게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인플레 여건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페드가 물가 안정에 이렇게 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과다하게 내릴 것이냐. 파월의 입장은 상당히 시장을 더 혼선시킨다 해서 파월스 카오스 문제까지 제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마스 요인에서 연초에 원달러 환율을 크게 낮춰잡는 다시 말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했는데요. 이 요인이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문제까지 사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106대 갔고 우리 내부적 문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앞으로의 움직임에서 주목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형상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직전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1월 2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의에 예. 자,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외국 자본이 순조롭게 유입된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이 이탈되는 관계에서 1월 22일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지극히 2개월 동안 안정됐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0%다 보니까 심지어는 시장에서 보면 가장 원화가 안정된 통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 경제 강요에서는 봐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이 잘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입돼서 환율이 안정됐지 않은 공시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월 29일 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오히려 외형상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안정돼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얘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바퀴벌레 이론은 카크로치 시어리라 해서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크로치 시어리 이거 1월 29일 날 방송했습니다.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벽장 속에 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형상 환율이 안정돼 있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 요인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자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잘 되지만 내국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싱크홀형 도로가의 싱크홀형 푹 꺼짐 현상 외국 자본이 나갈 때는 국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올라가는 주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금 전 싱크홀 푹 꺼짐 현상을 얘기해 주셔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자금은 들어오고 국내 투자자 자금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윈블던 현상 재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네, 윈블던 현상은 아시겠습니다는 객에 해당되는 손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외국인이 예. 되겠죠.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그래서 객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 외환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현상. 이것을 또 윈블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1997년 외환위 당시에 윈블던 현상이 심해졌을 때는 그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진 않았죠. 자, 해외 부동산 투자는 그때 당시에는 국내 금융사라든가 기업이 해외 점포의 실수 요인은 투자 관점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는 그때는 꿈도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윈블던 현상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그 비례에 맞춰서 윈블던 현상이 심해된 거다. 주인은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굳건히. 근데 지금은 윈블던 현상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자 주인은 밖으로 나갑니다.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윈블던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자 유일하게 외환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게 받치고 있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외국인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이 나갈 때는 어떨 것이냐. 예. 자 총선이 일부 경제 강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환율이든가 증시 올라가지 않느냐. 물론 1월 27일 코스피 300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공치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퀴벌레가 숨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 공동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외국 자본, 한국 자본은 밖으로 나가고 외국인이 채워주는 입장이거든요. 질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외부적 샥,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죠. 이런 외부적 샥이 될 때는 그 숨어있는 바퀴벌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부적 문제가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이게 사실은 조만간 1,400원대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만 올라가면 환차익자, 그다음에 금리차익, 쾌자금의 여건상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자체 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경우에 따라서 푹 꺼지는 현상이 되고 환율이 푹 올라가는 현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3주 전서부터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차익 좀 실어달라. 총선 결과라든가 이란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터지는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터지고 나서 뭐 하라. 이건 사실상 그 의미가 없거든요. 투자 전략은 미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렇게 터지니까 막 우왕좌왕해서 마치 전쟁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